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기록물들을 선정적인 다른 게시물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충격적이거나 선정적인지만 따질 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수사 의뢰나 마약류 도난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어려웠고 영어는 빈칸 추론 등 까다로운 문항이 있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이 지난해보다 최대 16일 빠른 장마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내륙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작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과 함께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방침을 확인하며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일본 방위상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각지의 내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소셜미디어 기록물들이 인공지능 AI에 의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본 결과 거의 즉각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I가 충격적이거나 선정적인지 여부만 따질 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BBC는 이런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인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셰르파인 믹 마틴지가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에베레스트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텐트와 침낭, 산소통, 그릇, 등산화 등 모두 등산용품들입니다. 텐지는 자신들이 이번에 200kg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면서 여전히 수천 킬로그램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른 뒤 사용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산에 올라서는 안 되며 정부가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산악인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 돈 520만 원을 받은 뒤 일정량의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큰 수입원으로 등산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산악인들이 더욱 늘면서 올 상반기에만 13톤가량의 쓰레기를 회수했지만 사실상 대처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중국 랴오닝성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1일 오후 1시쯤 랴오닝성 카이비안시 일대에 용오름 현상을 동반한 돌풍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로 인해서 13명이 다치고 60채가 넘는 가옥이 부서졌다며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모신 날까지 5월에는 연휴마다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 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초여름 더위 속에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날씨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에 맞은 두 번의 연휴는 비바람 속에 지나갔습니다. 일반적인 비가 아닌 소형 태풍급, 장마급의 강한 비였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났던 어린이날에는 사흘 동안 제주 산간에 무려 900mm의 물폭탄을 뿌렸고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는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해 전북과 충남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맞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떨어지고 낮 기온은 강한 햇볕에 의해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 마와르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으로 방향을 빠르게 틀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자외선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한낮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지난해보다 최대 16일 일찍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제주도와 남해안은 예년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내륙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동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마와르, 그 위쪽으로 동서로 길게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일본 열도를 가로지른 이 비구름은 본격적인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사카를 포함한 긴키와 도카이 지역, 후쿠오카가 있는 규슈 북부, 시코쿠, 주코쿠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11일에서 16일 빠른 지난달 29일부터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른 장마에 우리나라 장마 시작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해안과 제주도의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내륙은 장마 시작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19일에서 23일 전후에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지만 이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는 건 예년의 6월 25일 전후보다 늦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이라도 내륙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석가탄신일에 내린 비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체전선이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들며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상은 지속적인 현상보다는 일시적인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장맛비에 이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게릴라 폭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새벽에 잠이 다들 깨셨을 겁니다. 네. 이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서울시에서 경계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었죠. 이 서울시는 이 서울 시민들에게 아침 6시 41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22분 뒤인 7시 3분쯤 행정안전부가 다시 보냈는데 이 서울시의 경계 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고 정정 문자를 보냈던 거죠. 그 뒤로 서울시가 다시 경계 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을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40여 분 동안 이 문자가 번갈아 오고 가면서 이 사실상 재난 문자의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었죠. 그렇죠. 이 같은 해프닝의 발단은 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 보낸 지령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령방송의 내용이 모호했다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지령방송 내용 중에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백령도랑 대청면 지역을 이 경계 경보로 발령을 내리면서 이 지역 주변 안에서 경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미수심 지역이라고 행안부는 생각한 거지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 행안부와의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계 경보 발령 지역이 서울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이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너무 가중이 됐었고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니탁 공방을 벌이자 정부가 긴급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문자가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재난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의 서비스,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부터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하고 정부기관들이 송출 권한을 갖고 있고 이 내용이랑 전송 지역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용하는 시스템이 CBS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흔히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스템은 특정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신호에 똑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의 경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같은 기지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연락을 이 경계경보 연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 해프닝 사고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사실 경계경보의 이 알림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사실 겪으면서 재난 문자는 좀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뭐 재난 문자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경계경보는 소리가 더 커가지고 사실 더 놀랐던 거거든요. 실제로 긴급 재난 규모는 규모 3.5 이상 또 6.0 미만의 지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40데시벨의 알림과 함께 발송이 된다고 하고요.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나 혹은 공습 경보가 내려질 때는 60데시벨 이상의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삐익 소리가 나는 아주 긴급하게 울리고 큰 소리의 경보음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도 쓰고 있고요.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를 해놓는다고 해도 경보음은 울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경보가 신뢰를 잃으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인데 비대면 진료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재진 상관없이 허용했던 이 비대면 진료가 이 코로나19의 그 위기 경보 사태가 하향이 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재진 환자만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시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질환에 한해서 대면 진료를 이미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건데요. 만성 질환의 경우는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비대면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어떤 질환에 있어서 의료기관을 찾았다면 그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뭐 휴일 또 혹은 야간 시간에 한해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 발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외는 섬과 벽지 환자, 또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또 감염병 확진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도 초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담당하게 되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또 약국 조제 비용이 30%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조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플랫폼 업계, 뭐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한시적으로 풀었을 때도 이미 사실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지부가 절충안을 이번에 내놓은 게 지금의 시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됐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표현했던 초진 허용에 있어서의 상담, 의료적 상담이 사실상 초진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이건 그냥 상담만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의사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임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부분이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아는 특성상 자신의 어떤 질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에 있어서 위험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초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초진이 안 되는 건 업계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졸속 추진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환자와 건강보험의 이 재정 부담이 이제 확실하게 커지는 만큼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관을 운영을 하고요. 그 사이에 대상 환자의 범위 또 수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좀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체계를 확립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희 3위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중 8기 위성 중 2기가 신호 수신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8기입니다. 주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서 큐브 위성 7개를 싣고 올라갔죠.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잘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순항 중인데요. 이 천문연구원이 개발했던 도요셋은 4개의 큐브 위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발사 당시에도 도요셋 1기가 분리됐다는 어나운스가 현장에서 없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발사 이후 비콘 신호 수신 또 그다음에 초기 위성과의 교신을 이제 시도를 한 끝에 지금 현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서 총 6기의 위성은 수신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요셋 3호기와 그 민간 기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1기는 아직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 특히 도요셋 3호기는 앞서 말했듯이 사출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누리호는 원래 위성을 1개만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발사체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 탑재 위성이 발사가 잘 되어 가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다른 큐브 위성들의 사출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요셋 3호기 다솔의 경우에는 누리호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사출 당시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사출 당시 초기 데이터에 이 잡음이 껴 있어서 당일 어나운스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분석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출관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 있는 이 개폐 신호와 3단 가속도 측정 값이 제대로 된 값이 나오지 않고 이 잡음이 많이 섞여서 다른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출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상태고요. 이 항우연은 이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발사 전 과정에서 나오는 상세 데이터를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건 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도요셋 3호기가 사출이 안 됐다면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또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에는 이 누리호 발사 자체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능 부분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큐브 위성도 부탑재 위성인 만큼 사실상 원하는 위치에 다 넣어야 하는데 과기부는 이 위성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달라 얘기를 하면서 큐브 위성 자체가 자세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신호 수신이 원래 다소 걸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다녀온 시찰단의 시찰 활동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큰 관심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점검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 국민들에게 밝히는 이 기자회견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핵심 주요 설비를 모두 살펴봤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알프스, 이러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설치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프스 통과 전후의 오염수 농도를 측정한 원 데이터를 확보한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알프스의 성능 자체가 30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해양 방류를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운영 가능한지를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장비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양 방류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긴급 차단에 관련된 그 설비가 있는지도 점검을 했는데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긴급 차단 밸브가 만약에 작동을 안 될 때는 수동 차단 밸브도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자료 역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찰 활동의 결론,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한가,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괜찮은가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보류로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뭐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시찰단 활동과 맞물려서 IAEA의 6차 보고서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서 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 방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TF팀을 현재 운영 중인데 이번에 6번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네. 이거는 지난 3월 K4 탱크에서 채취한 이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건데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직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이 물을 떠서 이 물이 제대로 잘 알프스가 처리가 됐고 방사능 핵종이 많이 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도쿄전력이 측정한 값만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교차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IAEA 산하의 3곳의 연구소를 포함해서 제3자 실험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를 포함한
이 제3자 실험실 총 7곳에서 같은 물을 분석을 해서 오염수 핵 속에 있는 핵종 농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주요 핵종인 28개의 농도가 각 실험실별로 별로 차이가 없었고 이 주요 핵종 이외에 유의미한 추가 핵종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IAEA는 이 오염수 속 이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 도쿄 전력이 선택한 방법이 이 굉장히 적절하고 적합하며 이 분석 능력 또한 높은 정확도를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IAEA가 발표한 6번의 보고서는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오염수를 처리하는 능력, 뭐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오염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되고 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힘을 계속 실어주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찰단 활동뿐만 아니라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뭐 최종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 입장이 또 나오면 그때 양효영 기자가 한 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뭐 바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엔데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3년 3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되면서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 이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무언가 확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확진자의 의무 격리겠죠. 네.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걸려도 출근해도 될까? 첫 번째로 궁금할 텐데 이 고용부 지침을 따라 보면 이 사업장 내에 약정된 유급이나 혹은 무급 휴가 아니면 연차를 활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자 회사에 확인해서 얼마나 휴가 주는지 공가 주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격리를 참여하게 됐을 때에 대한 이 생활적인 지원은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되면 생기는 이제 생활적인 불편함은 정부에 이제 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5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 등교 중지로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5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러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또 마스크도 이제는 특별한 곳이 아니면 안 써도 되는데요. 아주 큰 병원 그러니까 그 입원 병상이 30개 이상 되지 않은 30개 이상인 큰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입국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사라지고 그 PCR 검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임시 선별소 검사소도 이미 운영을 다 모두 중단한 상태고요. 정부 대응 역시 복지부에 중수본으로 전환을 했고 우리 뭐 확진자도 매일매일 알려주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주게 되면서 이제 엔데믹에 적응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 건데요. 격리 권고가 잘 이루어져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의 팔을 깨물고 20분 동안 다리로 눌러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측은 아이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유치원 교실, 아이가 수납장에서 물건을 집더니 바닥을 향해 던집니다. 팔을 잡아 끌어 아이를 앉히는 보조교사. 몸부림치는 아이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20분이 지나도록 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동안 교사의 통제도 계속되는데 담임교사는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이어갑니다. CCTV 화면 속 5살 A군의 부모는 이날 저녁 아들의 오른팔에서 이로 깨물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자국이 10시간이 지났는데도 피멍처럼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담임이 정말 너무 태연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인 30대 이모 씨는 자신이 아이를 깨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군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보조교사의 팔을 먼저 물었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무는 행동을 따라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 측도 이 씨가 아이를 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한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유치원 아동들에 대해 학대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A군 부모는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와 유치원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를 포렌식해 아동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첨단 농업의 중심에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유리 온실 단지가 즐비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팜입니다. And the computer based on software that is developed by few companies decide what to do in the glasshouse. So to open the windows, to close the screen, to use heating, whatever. 이 스마트팜에서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해가며 60여 가지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햇볕 조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지하 2km에서 끌어올린 뜨거운 물을 쓰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농업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어진 벨기에의 옥상 스마트팜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 목적이 아니라 유럽연합 등의 지원으로 지어진 연구센터입니다. For example, specialized in fruits, specialized in ornamentals, but our station has all crops
in research is doing research on all crops that are grown here in the region. 부근 토양에 맞는 맞춤형 연구 결과는 주변 500여 농가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빛의 색깔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인구 지배학적인 그런 농업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팜이 우리에게도 좀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흥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전라남도는 빠른 정착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 평이한 수준으로 특히 독서 파트에서 EBS 교재를 직접 인용한 지문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어려웠고 초고난도 문항이 없는 대신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어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빈칸 추론 등 까다로운 문항이 있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이 자랑하는 미술 거장 50명의 명작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보티첼리에서 고흐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 52점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을 압도합니다. 우선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거장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크 미술의 서막을 올린 카라바조의 대표작 도마뱀에 물린 소년, 쾌락뒤 고통을 상징하는 극적인 서사성과 강렬한 빛이 돋보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에선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 거장 50명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But what I'd really love is for people to find their own favourites amongst these 52 paintings, have works of art speak to them because of an emotion it's showing or a colour that they adore from childhood. Just find something there that really speaks to them. 산속에서 자연의 숭고한 힘을 배우는 소년. 작품명 레드보이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로렌스의 대표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 등 가톨릭 국가의 미술과 개신교 중심의 북유럽 풍경화들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명화의 숲을 지나 발길을 옮기면 독창적 빛과 색채로 내면 세계를 표현한 르누아르, 고흐, 모네 등의 인상주의 작품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시대상의 변화와 함께 화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신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과 인간 주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이 보통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예술로 변화하는 과정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시장 곳곳을 르네상스 구조로 설계해 런던 현지의 미술관을 산책하는 듯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린 작품을 뜻하는 자화상은 작가의 내면을 탐구하고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곤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자화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자화상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와 표현 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가들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술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작품화하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이란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는 일이다. 인간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바로 자신의 얼굴이죠. 이 자크 데리다의 말과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 역시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려왔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화상을 통해서 자의식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자화상으로 인해서 무의식을 깨닫게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힘든 시기에 흔들리는 내면을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겨낸다는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자화상 명작들이 작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어떤 작품들보다도 작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화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화상 하면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먼저 떠오르는데 다른 자화상들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면서도 예술혼을 끝까지 불태운 예술가죠. 특히 칼로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누워서 지낼 때 이 칼로의 어머니가 침대 위에 달아준 전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프리다 칼로의 대표적인 자화상 중에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40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프리다 칼로가 목에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가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 뒤로는 원숭이와 고양이가 모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목걸이 끝에도 이 검은색의 새가 매달려 있고요. 이 목을 자세히 보시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네, 원숭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와 함께 프리다 칼로의 고통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숭이, 고양이 그리고 새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먼저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 태생인데요. 이 칼로의 목에 걸린 목걸이 끝에 검은 새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는데 이 멕시코에서는 죽은 벌새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고양이는 불운과 죽음을 의미하고 원숭이는 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복잡한 여성 편력 때문에 일생 동안 크게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는 원숭이가 리베라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시 목걸이가 마치 성경에서의 가시 면류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프리다 칼로 자신이 순교자처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칼로는 이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 디에고 리베라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화상에서 프리다 칼로의 삶이 모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자신의 모습을 담는 다른 작가의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자화상이 아닌 자소상을 다룬 작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소상은 자신의 모습을 찰흙이나 석고로 만든 조각을 말합니다. 이 박숙은 또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권진규 작가입니다. 근데 불멸의 조각가라고 불리울 만큼 이 권진규 작가는 지금 세상에 없어도 그 작품들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할 정도로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권진규 작가는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늦은 중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1948년 무사시노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합니다. 이 당시 프랑스 근대 조각의 거장이었던 앙투안 부르델에게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후 꾸준한 작업과 공모전 수상으로 인지도를 쌓습니다. 네, 특히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한 두상과 흉상 작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찰흙으로 자신의 얼굴을 빚는 건 자화상이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앞서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 기법일까요? 네, 권진규는 특히 영원성에 주목했는데요. 이 테라코타 기법은 이런 권진규의 작품 의도를 표현하기에 딱 맞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사시대 이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구운 토기류가 바로 테라코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죠. 이 권진규 작가는 주로 테라코타 기법으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돌도 썩고 브론즈도 썩는데 고대의 부장품이었던 테라코타는 신기하게도 잘 썩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라코타는 1만 년 전의 것도 있죠. 네, 1960년대 한국 조각계에 권진규 작가가 거의 처음으로 테라코타 분야를 선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권진규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소상을 많이 남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권진규 작가의 작품에는 특유의 형식과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고 또 당당하게 정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긴 목과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도 돋보이는데요. 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소상에서도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자신을 작품에 담는 이유 중에는 자의식의 확립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권진규 작가의 자소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 인생 내내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온 작가인데요. 그가 살아온 환경을 봤을 때에도 이북 출신이지만 6.25 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인으로서 어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묻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권진규 작가의 자소상에 대한 그림이 나갔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자소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자소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사를 걸친 자소상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권진규 작가의 특징인 얼굴을 똑바로 들고 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특유의 형식이 돋보이는데요. 한쪽 어깨에 걸쳐진 붉은색의 가사에서 이 작가가 자신을 마치 승려처럼 묘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꼿꼿이 세운 고개와 차림새, 표정 등을 보면 세상을 초월한 듯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힘든 상황들 속에서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저 여러 힘든 상황들 속에서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권진규 작가가 생을 안타깝게 마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권진규 작가는 51살의 나이로 자신의 작업실에 유언을 남긴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인생은 공, 파멸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남겼다고 하죠. 화장에서 모든 흔적을 지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권진규 작가의 부탁과는 달리 그의 수많은 업적과 명작들은 세상에 남아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살아생전에 영혼을 그리던 작가였던 만큼 먼 미래에도 권진규 작가의 삶과 작품은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자화상 그리고 자소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가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형 간염을 치료할 경우 간암에 걸리거나 간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분당 서울대병원은 C형 간염을 치료한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치료하지 않은 사람보다 59%,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74%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C형 간염은 치료가 어렵고 만성 간경변, 간암 등을 유발하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전자 단층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산화철 나노입자를 이용한 의료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125mm급 시야각을 가진 영상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산화철 나노입자가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만성 질환의 추적과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 화성의 실시간 모습이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한국 시각으로 3일 새벽 1시부터 화성 궤도선 마스 익스프레스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궤도선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한 화성 모습을 1시간 50분 동안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03년 6월 발사돼 같은 해 12월부터 임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화성 상공 273km 위에서 화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에사는 이번 생중계 동안 화성 궤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지구에 도달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약 18분이 걸릴 것이라며 며칠 전 촬영 영상이 아닌 지금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시작하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와 운용에 필수적인 기초 과목과 함께 세계 세분화된 전공 트랙을 운영합니다. 또한 분야 초월형 교육을 위해서 여러 명을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는 복수 지도 제도를 도입하고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MIT, 컬럼비아 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의 파견 연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많은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특히 야외 활동에 주의해야 하고 모기에 물린 뒤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